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5번째 시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3.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예술 방면의 일에 비해 그의 과학 활동은 꽃을 피웠다. 해부학 연구는 파비아 출신의 유명한 해부학자 마르칸토니오 델라 테레와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차원을 일으켰다. 그는 인체와 그 기관의 정확하고 상세한 토해뿐 아니라 비교 해부학과 생리학 전반에 걸친 작업 계획을 세웠다. 그 밖에도 수학, 광학, 기계학, 지리학, 식물학 연구로 가득한 필사본을 제작했는데 이는 지각의 우주론을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년 1513년에서 19년 1513년 프랑스인들이 밀라노에서 당분간 축출되는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 60세가 된 레오나르도는 또 이사를 해야 했다. 그의 말을 그는 새 교황 레오 14의 형제인 줄리아노 데 메디치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로 갔다. 줄리아노는 바티칸에 있는 그의 저택 벨베데레 궁의 방들을 그에게 주었고 월급도 많이 주었으나 큰 일은 맡기지 않았다. 3년 동안 레오나르도는 도나토 브라만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라파엘로가 교황의 새 저택의 방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로마 한쪽에 처박혀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의 묘를 완성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페루치, 티모테오비티, 소도마 같은 젊은 화가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공방에서 수학을 연구하다가 기술적인 실험을 하고 도시를 거닐며 고대 건물들을 살펴보곤 하는 등 낙담에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브라만테와 사귄 듯하나 브라만테는 1514년에 죽었고 다른 예술가들과는 사귄 것 같지 않다. 그런 고독함 때문에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젊은 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아들여 프랑스로 갔던 것 같다. 1515년 말 그는 가장 충실한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와 함께 이탈리아를 영원히 떠났다. 그는 생의 마지막 3년간을 루아르 강변의 앙부아제에 있는 왕의 예람 궁전 건축 클루 후에 클로 류쉐라 부름의 작은 집에서 보냈다. 그는 왕의 수석 화가 건축가 기술자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무렵 그림은 그리 그리지 않았고 불가사의하며 신비스러운 세례 요한을 그린 것이 전부였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과학 연구를 분류하고 편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또 해화에 관한 논문의 마지막 초고와 해부학에 관해서도 몇 장 썼다. 떠다니는 인물, 윈저성 왕실 도서관 소장과 같은 마지막 소묘들은 소멸하지 않는 그의 천재성을 입증해준다. 세상의 종말이나 대홍수, 윈저성 왕실 도서관 소장 같은 소묘에서 그의 엄청난 상상력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힘을 묘사했다. 1519년 5월 2일 레오나르도는 클루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선은 생플로랑탱이라는 궁정교회에 안치되었으나 19세기 초 그 교회가 완전히 철거되어 그의 무덤 또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작품과 과학적 유산은 프란체스코 멜치가 물려받았다. 레오나르도 업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 회화. 레오나르도가 남긴 회화 작품의 수는 실제로 많지 않다. 현존하는 그림 가운데 17점만이 그의 작품으로 확인되었으며 그것들 중 몇 점은 미완성이다. 그의 주요 작품 앙기아리 전투와 레다는 둘 다 미완성인 채 모작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얼마 안 되는 작품으로도 레오나르도는 유례없는 명성을 얻었는데 바사리는 자신이 쓴 미술과 열전에서 미술사를 3시기로 나누면서도 레오나르도를 마지막 예술의 황금시대에서 기술했다. 레오나르도가 추구했던 건 베로키오의 그리스도의 세례에 그린 부분인 천사의 풍경의 일부분에 이미 나타나 있다.
여러 방향으로의 움직임의 기초에 자연스럽게 구조화한 천사의 몸과 이완된 자세 및 일어나는 일에 눈길을 주나 동시에 안으로 쏠리는 시선에서 그러하며 풍경 부분에서는 체험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보여주었다. 1473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그린 습작 풍경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은 그 투명한 대기의 처리에서 인지된 현상을 설득력 있는 회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분우아의 성모 1478년에서는 성모가 들고 있는 꽃에 사랑스럽게 손을 뻗치는 아기예수를 통해 전통적인 회화 형식의 새롭고 표현이 풍부하며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를 부여했다. 지네브라 대 벤치의 초상 1475경 78은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독특하게 연결해 그리는 초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성 히에로니무스 1480년에서 성인의 야인몽은 그의 진지하고 객관적인 해부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진리로 표현됐다. 많은 인물들이 포함된 그의 첫 번째 대작 동방박사들의 경배 1481년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대가의 섬세한 작업 방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그림에서 성모와 아기 예수의 주된 처리와 그릇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2차적인 처리는 거장다운 구성감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은 각가지 심오한 놀라움을 나타낸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첫 번째 앙굴의 성모는 레오나르도 해화 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산프란체스코 교회 예배당을 위한 대작의 중앙 패널로 1483년 85년경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림이 처음에 계획했던 장소에 놓이지 않게 되자 레오나르도는 제자 암브로조 데 프레디스와 함께 같은 주제로 두 번째 그림을 그렸다. 앙굴의 성모는 어린 예수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또래의 요한과 광야에서 만난다는 경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이 그림의 신비스러운 특성은 몽상적인 성격에서 나온다. 그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법을 총동원했다. 그의 유명한 스푸마토에 의한 부드러운 색조, 어두컴컴한 동굴로부터 빛을 가득 받고 드러나는 인물들, 그들의 조용한 자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전사의 의미 있는 몸짓 등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잘 조합되어 최고의 표현 효과를 이루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주거의 하나인 최후의 만찬은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대가다운 구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레오나르도는 배신자 유다를 묘사하는 통상적인 전통적 표현을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신학의 구절과 관련된 고도의 긴장된 순간을 묘사했다. 이 그림은 주제의 심오한 개념에서 완벽하면서도 간단한 인물 배치에서 몸짓을 통해 강조된 사도들의 기질에서 극적이면서 동시에 장엄한 화면 처리에서 같은 주제의 그림들의 모범이 되는 표현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수많은 후대 화가들과 문인들이 경탄을 자아낸 이 그림은 수많은 복제화와 인쇄물을 통해 널리 유포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복제판은 1800년에 라파엘로 모르게니 출판한 것들이다. 레오나르도는 이 벽화를 위해 쉬지 않고 재빨리 그려야 하는 프레스코 기법 대신 돌벽 위에 자신이 만든 바탕 위에다 템페라 화법을 썼다. 이 제작 기법은 바탕이 곧 벽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실패로 드러났다. 그러한 손상은 19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6세기 중엽에 이미 이 그림은 유전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훗날 부적절한 복구 작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현대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부식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